안녕하세요. 저는 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데이콤을 사용해서 프로젝트와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데이콤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이 플랫폼은 여러분과 팀이 하나의 쉽고 편리한 작업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적하며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초보자 친화적인 튜토리얼에서는 먼데이콤의 작동 방식과 워크스페이스를 처음부터 제대로 설정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작업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먼데이콤에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설명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먼데이콤에 대한 현재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부터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작하기를 클릭할 거고 가입은 무료입니다. 이메일 주소나 구글 계정을 사용해서 계정을 생성한 후 처음 몇 가지 안내를 따라가겠습니다. 처음 몇 개의 화면에서는 기본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팀원이라고 선택한 다음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저희 소규모 메딕스 팀을 예시로 사용할게요. 그래서 팀원 수는 2에서 5명, 회사 규모는 1에서 19명으로 선택한 뒤 다시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먼저 관리하고 싶은 항목으로 기타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싶은 항목으로는 업무 관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해본 것에 대해서는 기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먼데이콤을 알게 된 경로로는 유튜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팀원을 추가하는 방법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이제 튜토리얼을 종료할 수 있으니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드 이름을 함께 정할 거니까 이것도 닫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새 계정의 메인 화면에 도착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요금제가 어디에 있는지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상단 툴바에서 요금제 보기를 클릭하세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14일 동안 스탠다드 요금제의 체험판이 적용되어 있고 여기서 무료 요금제로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험판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화면에서 유료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팀의 좌석수를 추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월간 및 연간 요금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장 큰 제한 사항들입니다. 좌석수가 2개로 제한됩니다. 보드는 3개, 아이템은 200개로 제한됩니다. 무료 요금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요금제 비교 창을 닫고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스탠다드 요금제 체험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먼데이콤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려면 관리할 작업의 조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기본 명령 규칙이 다소 헷갈릴 수 있으니 예시를 통해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먼저 모든 계층의 이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 계층을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을 닫겠습니다. 가장 상위 단계에는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 예시에서 보시면 이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은 메인 워크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나의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이름입니다. 보드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할 일과 완료됨 2개의 그룹이 보입니다. 그룹은 아이템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며 첫 번째 그룹에 기본적으로 몇 개의 아이템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위 단계에는 하위 아이템이 있습니다. 우리 예시에는 하위 아이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업일을 확장해서 하위 아이템을 추가하면 하위 아이템이 접힌 상태와 펼쳐진 상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조직 구조의 각 단계를 모두 살펴봤으니 새로운 예시를 처음부터 만들어가면서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최상위에는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여러 개의 보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워크스페이스를 부서, 팀 또는 큰 목표별로 보드를 그룹화하는 용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을 바꾸려면 워크스페이스 옆의 점 3개 메뉴를 클릭한 다음 워크스페이스 편집, 워크스페이스 이름 변경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실제 예시를 시작하기 위해 메딕스 미디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특별합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메인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며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하나만 사용하고 싶다면
이 메인 워크스페이스를 편집해서 가장 깔끔한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뉴를 열고 워크스페이스 관리를 클릭해 봅시다. 여기서 원한다면 설명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클릭하고 매딕스 미디어 유튜브 채널의 작업 추적이라고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아이콘과 배경색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을 더 진한 빨간색으로 바꾸고 M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대해 이 설정을 하고 싶다면 워크스페이스를 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하려면 메뉴를 열고 새 워크스페이스 추가를 클릭하세요. 워크스페이스 아이콘이 바뀌지만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더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아니라면 모든 새 워크스페이스는 모든 팀원이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저는 워크스페이스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워크스페이스 간에 어떻게 이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메인 워크스페이스를 계속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가서 새 워크스페이스로 전환해 봅시다. 그 다음 점 3개 메뉴를 클릭하고 워크스페이스 삭제를 선택하세요. 성공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알림이 뜨고 언제든지 메뉴로 돌아가서 아카이브와 휴지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휴지통을 클릭하면 새 워크스페이스가 휴지통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메뉴로 가면 복원하거나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창을 닫고 다시 메인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드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작업 이름, 담당자, 상태와 같은 업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본 보드는 나의 첫 프로젝트라는 이름인데 좀 더 명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새 점 메뉴를 열어서 이름을 기본 보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보드는 나중에 삭제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드의 컬럼을 참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컬럼들은 여기 보이는 작업, 담당자, 상태 등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를 삭제하는 대신 참고 자료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한 다음 폴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폴더의 이름은 참고 자료로 하겠습니다. 기본 보드의 메뉴에서 이동, 폴더로 이동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 만든 참고 자료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보드가 잘 정리되어 폴더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만데이컴에서 제가 좋아하는 점 중 하나는 이런 작업을 메뉴에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드는 폴더 안팎으로 드래그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 보드를 추가하려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보드 항목 아래에서 새 보드와 템플릿으로 시작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보드로 빈 상태에서 시작할 거지만 템플릿으로 시작을 선택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모든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용도의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고 실험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유롭게 탐색하고 수정한 뒤 보관 처리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템플릿을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위쪽에 템플릿 센터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 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새 보드를 선택하면 여기 더 간단한 보드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매딕스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는 여러 개의 보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작업 흐름은 튜토리얼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의 이름을 튜토리얼로 하겠습니다. 내 보드 맞춤 설정과 빠른 시작은 둘 다 매우 비슷한 보드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나중에 열과 뷰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른 시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를 특정 팀원에게만 비공개로 설정할 수도 있고 외부 게스트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정보 설정을 메인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팀원을 초대할 때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드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빠른 시작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3개의 열, 즉 담당자, 상태, 날짜가 포함되며 시작할 수 있도록 3개의 항목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 1, 2, 3입니다. 왼쪽 창에서 이 튜토리얼 보드를 맨 위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드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했으니 보드 정보를 다양한 그룹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 보드는 2개의 그룹으로 시작합니다.
할 일과 완료됩니다. 이 그룹들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접을 수도 있으며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헤더 위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그룹 핸들 옆에 있는 점 3개 메뉴를 통해 각 그룹만의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열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주요 사항은 목록 하단에 있는 항목들을 통해 이 그룹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룹을 복제하거나 다른 보드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접기와 같은 여러 옵션들이 있습니다. 모든 항목 선택, 이름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메뉴에서 할 수도 있지만 메뉴를 열지 않고 그룹 자체에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새 그룹을 이용해서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룹 추가로 가서 방금 클릭한 그룹 아래에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룹 이름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선택하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을 진행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색상 견본에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하면 여기서 색상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 진행 중, 완료와 같은 그룹을 사용하는 것은 작업을 구조하는데 꽤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작업을 다른 방식으로 그룹화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에서는 튜토리얼을 만드는 영상 제작자가 몇 명 있습니다. 제 동료들이죠? 맞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각 영상 제작자별로 그룹을 만드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그룹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보드, 그룹은 모두 작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템은 실제 작업 자체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들은 작업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맞춤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딕스 미디어 조직에서는 만데이컴에서 하나의 아이템이 튜토리얼을 나타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의 이름을 바꾸려면 작업 이름 위에 마우스를 올려 상자 테두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클릭해서 편집하면 됩니다. 이 튜토리얼의 제목은 만데이컴 초보자용 튜토리얼 2025입니다. 어떤 열이든 열의 경계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 핸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더 넓히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템 이름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아이템의 업데이트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을 열면 업데이트를 남기거나 다른 사람을 멘션할 수 있고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으며 활동 로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 녹화를 잠시 중단해야 해서 여기로 돌아와 아직 녹화해야 할 섹션이 남아있다는 내용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위쪽 툴바에는 몇 가지 텍스트 편집 옵션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추가한 다음 남은 비디오 챕터를 적어두어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이 패널을 닫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템에 대해 진행 중인 대화의 개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항목에서는 팀원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곧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태 스테이터스 열은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 중, 막힘, 완료, 그리고 이 기본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옵션들을 우리 비디오 작업 흐름에 더 잘 맞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블 편집, Edit Labels를 클릭하겠습니다. 각 레이블마다 값을 수정할 수 있고 색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나는 이 핸들을 이용해 레이블의 순서를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레이블에는 점 3개짜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이블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는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상태의 메뉴를 보면 현재 항목에 할당된 레이블은 삭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색으로 지정된 이 기본 레이블은 특별합니다. 이 메뉴를 열어보면 기본 레이블은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는 새 항목을 만들 때 자동으로 할당되는 상태입니다. 이 레이블을 비워둘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시작하지 않음 Not Started이 가장 적합합니다.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서 레이블을 맞춤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설정을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 필드가 있습니다. 이 날짜를 클릭하면 달력 선택기가 나타나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의 날짜는 이번 달 말쯤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해서 새 항목을 추가하고 이름을 지정하면 각 새 항목마다 자체적인 점 3개짜리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옵션 중 하나는 항목을 복제하는 것이며
업데이트 포함 또는 미포함으로 복제할 수 있는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의 메뉴로 가서 업데이트 없이 복제를 선택하면 클릭한 항목 바로 아래에 복제본이 생성됩니다. 이 열을 확장하면 이 항목이 복사본임을 표시해줍니다. 여기 그룹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만든 튜토리얼 몇 개를 더 추가해서 항목을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항목에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위 항목 서브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하위 항목은 조직 계층 구조에서 가장 낮은 수준, 즉 가장 세분화된 단계입니다. 항목에 하위 항목을 추가하려면 항목 이름 왼쪽에 있는 접을 수 있는 화살표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해서 확장하면 됩니다. 하위 항목에 포함할 세부 정보의 수준은 개인의 작업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는 팀으로서 규칙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썸네일, 스크립트 작성, 게시와 같은 하위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튜토리얼 과정에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주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하위 항목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하위 항목 업데이트 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 항목 업데이트 탭은 항목 업데이트 탭과 매우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지금은 이 창을 닫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하위 항목에는 담당자, 상태, 날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팀을 모두 입력하기 전까지는 이 하위 항목들에 제 자신을 추가하겠습니다. 하위 항목 수준의 상태로는 멈춤, 진행 중, 완료, 그리고 기본값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들은 위에서 항목 수준에서 커스터마이즈한 상태들과는 별개입니다. 이 하위 항목 상태들은 저에게 적합하지만 이전에 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이 라벨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위 항목 목록을 접으면 항목 수준에서 이곳의 하위 항목의 개수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개수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창을 열어서 체크리스트에서 두 항목을 체크하면 체크리스트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작은 표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눈에 각 항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위 항목이 조직 계층의 마지막 단계였지만 지금까지는 이 작업 공간에 저 혼자만 있어서 저만 작업을 할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팀원은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팀원을 추가하기 전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제 프로필을 클릭한 다음 내 프로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려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고 사진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자르고 저장하세요. 좋아요. 이 창을 닫겠습니다. 팀원을 초대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보드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초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먼데이에 등록된 이름이나 팀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메일 주소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K랩을 제 튜토리얼 보드에 초대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를 전체 작업 공간에 초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초대창에서 X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워크스페이스의 점, 세개 메뉴에서 워크스페이스 관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멤버와 사용자 관리를 클릭하세요. 지금은 관리 설정의 사용자 탭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팝업을 닫을게요. 언제든지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습니다. 프로필 설정과 관리에서 사용자를 클릭하면 바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여기로 와서 초대를 클릭하세요. 이 튜토리얼을 위해 저는 K랩을 가장해서 제 다른 이메일 주소 중 하나를 초대하겠습니다. 팀원들도 monday.com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여기서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리자로 초대할 수도 있고 기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 튜토리얼처럼 뷰어 읽기 전용을 클릭하겠습니다. 곧 그를 어떻게 관리자로 승격시키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초대를 클릭하고 이 창을 닫으면 새 사용자의 상태가 대기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역할을 변경할 수 있고 monday.com에서 다른 관리자를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이 사용자를 관리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가 사라집니다. 이제 새 탭을 열어서 해당 이메일로 로그인한 뒤 초대장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받은 편지함에 들어왔고 팀원은 이런 모양의 이메일을 보게 됩니다. 이메일을 열면 초대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튜토리얼에서는 제가 K랩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을 클릭합니다. 현재 역할과 부서 그리고 만데이컴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추가로 더 많은 팀원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저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X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혼동을 막기 위해 프로필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사진을 크게 축소해서 자르고 저장한 다음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K랩으로 만데이컴에 처음 들어가면 이 워크스페이스와 튜토리얼 보드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K랩으로 로그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방금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이 보이려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됐네요. 이 창을 닫고 여기 있는 김에 몇 가지 항목도 추가하겠습니다. K랩 그룹 아래에요. 이제 K랩을 이 워크스페이스에 추가했으니 사람을 클릭하면 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초대되고 나면 이 업데이트 탭이 더 유용해집니다. 그래서 K랩의 첫 번째 항목을 열면 댄을 멘션해서 초대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업데이트하고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여기 K랩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댄의 원래 만데이컴 계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하죠. 이제 K랩으로 가장 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로그아웃했습니다. 다시 댄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여기 알림에서 K랩, 이 저를 멘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을 닫겠습니다. 이제 팀원을 초대했으니 보드를 다양한 일반적인 보기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메인 테이블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점 3개짜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를 고정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보기를 사용하게 될 때 유용합니다. 또한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공유를 클릭하면 이 공유 가능한 링크가 외부 공유나 빠르게 북마크할 때 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보드가 새 탭에서 열리고 공유된 보드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탭을 닫고 공유 창도 닫겠습니다. 공유를 해제하고 싶다면 여기 배너를 클릭한 후 중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을 닫겠습니다. 이제 메인 테이블 외에 새로운 뷰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뷰를 추가하면 다양한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캘린더와 칸반은 소규모 팀에 특히 좋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캘린더를 클릭하면 이제 보드 상단에 탭으로 캘린더 뷰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서는 작업들이 주로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고 상태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살표로 캘린더를 이동할 수 있고 이곳에서 월, 주, 일 단위로 캘린더 창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려면 꼭 메인 테이블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캘린더 뷰에서 작업을 추가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원하는 날짜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이게 바로 캘린더 뷰에서 보이는 항목 생성 메뉴입니다. 기본적으로 날짜는 우리가 클릭한 날짜로 자동 설정됩니다.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메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캘린더 뷰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대신 칸반 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래식 칸반 스타일에서는 항목들이 카드 형태로 나타나고 각 상태별로 열에 정리됩니다. 카드에는 메인 테이블에서 봤던 열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수와 하위 항목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할당된 사람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드래그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의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칸을 재배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새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열을 클릭해서 새 카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를 클릭해서 열면 여기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열 헤더의 점 3개 메뉴를 클릭하면 열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열의 제한을 설정하면 그 제한이 표시됩니다. 바로 여기 열 헤더예요. 여기서 추가 설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클릭해서 열고 제 경우에는 그룹으로 나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보기에서 각 크리에이터가 맡은 일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한 그룹과 K랩을 위한 그룹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의 모양을 어떻게 할지 사용자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열어서 열을 간단히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작업 또는 항목 수준과 하위 작업 또는 하위 항목 수준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항목을 더 세밀하게 관리하려면 열과 필터링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새로운 열을 추가하려면 상단의 메인 테이블 보기로 돌아가세요. 이 첫 번째 그룹의 맨 오른쪽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열을 추가하세요. 다음으로 열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관리해야 할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의 경우 썸네일 파일을 항목에 첨부해 두는 것이 아마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파일 열을 추가하겠습니다. 열 메뉴를 사용해서 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메뉴를 열어서 이름을 바꿀게요. 이 열을 썸네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열을 드래그해서 테이블 내에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항목에 나타나는 파일 관리 추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선택하고 이 튜토리얼에 현재 사용 중인 썸네일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메인 테이블 행에 아주 작은 미리 보기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에 대해 중요한 점 한 가지는 항목에 있는 열과 하위 항목에 있는 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각 레벨에서 추적하는 정보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의 하위 항목을 열어보면 방금 위의 항목 레벨에 추가했던 썸네일 열이 하위 항목 레벨에는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위 항목 레벨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는 것도 방금 보여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열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다면 필터링은 우리가 작업을 볼 때 보고 싶은 내용을 정말로 좁혀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상단 바에서 필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필터링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는데 바로 빠른 필터와 고급 필터입니다. 빠른 필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필터들 중 하나를 클릭하면 적용될 항목의 개수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빠른 필터링을 사용해서 상태를 선택하면 완료된 상태에 있는 항목들만 표시됩니다. 더 잘 보기 위해 필터 창을 닫겠습니다. 필터 창을 다시 열면 여기서 필터를 해제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항목들도 다시 표시됩니다. 그 다음 고급 필터로 전환해서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급 필터에서는 더 복잡한 기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상태가 시작되지 않음이 아닌 상태로 작업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시작된 작업만 표시됩니다. 여기서 AND 또는 OR 논리를 사용해 새로운 필터를 추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선택 조건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지난주 이후인 경우로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할 필터가 있다면 이 필터를 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 뷰로 저장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위에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엽니다. 뷰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서 이 뷰를 시작된 작업으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열을 추가하고 필터링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만데이컴에서 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보드 외에도 우리는 워크스페이스에 문서와 대시보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작업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며 특히 소규모 팀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각각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문서를 추가하려면 왼쪽 메뉴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문서, 그리고 새 문서를 선택하세요. 이 문서의 이름을 녹화 체크리스트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설정은 메인으로 두고 문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표준 운영 절차나 참고 자료가 필요한 팀에게는 문서가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에서 블록 에디터를 볼 수 있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블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먼데이컴의 보드와 같은 요소도 새 문서에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템플릿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를 시작한 후에 이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다시 추가, 문서, 템플릿으로 시작을 선택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을 위한 문서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에서 이 템플릿을 선택하고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겠습니다. 먼데이컴이
우리의 템플릿 보드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 템플릿에서는 monday.com이 회의록 개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액션 아이템을 위한 보드를 생성한 후 그 보드의 액션 아이템을 템플릿 안에 바로 배치합니다. 새로 생성된 액션 아이템 보드로 가서 첫 번째 항목의 이름을 변경한 다음 다시 회의 요약으로 돌아오면 이 항목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우리의 작업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워크스페이스에 항목을 추가하고 대시보드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새 이름을 지정하고 공개 범위를 설정한 다음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monday.com이 대시보드를 만드는 두 가지 단계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가져올 보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튜토리얼 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위젯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젯은 데이터 소스 보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위젯 추가를 클릭해 봅시다. 인기 있는 위젯들은 이 빠른 선택 메뉴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저는 차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위젯은 한 번의 클릭으로 기본적으로 추가되며 이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젯의 이름을 상태별 튜토리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시보드에서 이 위젯들을 상단의 핸들을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들은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녹화 상태를 클릭하면 보드에 있는 해당 항목 하나가 이 막대 아래에 표시됩니다. 대시보드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창을 닫고 위젯을 하나 더 추가해서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젯 추가를 누르고 차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위젯의 이름을 튜토리얼로 바꾸겠습니다. 제작자별로 이름을 바꾼 다음 이 메뉴를 열고 설정을 연 후 차트 유형에서 파이 차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접고 라벨을 열어서 상태를 제거한 뒤 사람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X를 클릭하면 이제 대시보드에 두 번째 위젯이 추가되어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monday.com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자동화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알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메뉴에서 중요한 설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monday.com 어디에서든 알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단바에 있는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알림으로 이동합니다. 알림에서는 우리가 케일럽으로 가장해서 했던 것처럼 항목에서 언급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에 할당될 때도 이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옆에 있는 트레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업데이트 피드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읽은 업데이트와 읽지 않은 업데이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멘션만 바로 볼 수 있는 탭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피드에서는 소셜 미디어 피드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반응하거나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가 이 업데이트를 확인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읽음 또는 안 읽음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를 조정해서 다시 표시해 보겠습니다. 원한다면 여기에서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옵션이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피드에 북마크 기능을 사용하면 이 항목이 북마크 탭에 추가됩니다. 나중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알림을 어디서 찾는지 알았으니 monday.com에서 설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을 닫고 아바타를 클릭해서 설정 창을 열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정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살펴본 알림을 변경하고 싶다면 내 프로필에서 해당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알림 설정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다른 프로필 설정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과 보관함은 삭제한 항목을 복원해야 할 때 중요합니다. 도구를 변경하면서 monday.com에 추가해야 할 작업이 많을 경우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monday.com을 더 큰 조직에 맞게 설정할 계획이라면 팀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의 관리 섹션에서는 보안, 계정 맞춤, 설정, 결제, 앞서 본 사용자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과 알림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중급 또는 고급 기능에 속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수작업을 줄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monday.com은 자동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간단한 자동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
자동화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앞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자동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메인 튜토리얼 보드로 돌아왔고 상단에 있는 자동화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화 페이지를 열겠습니다. Monday, com의 대부분 기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시작할 수 있는 템플릿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동화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논리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기본 템플릿 중에는 항목이 생성되면 생성자를 담당자로 지정하거나 상태가 특정 값으로 변경되면 누군가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 중 상당수는 Gmail, 구글 캘린더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웃룩과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첫 번째 템플릿을 테스트해보고 템플릿 사용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자동화의 경우 자동화 빌더는 꽤 단순합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사용해 자동화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조건이나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란 우리가 충족해야 할 추가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동작은 생성자를 지정하는 것 외에 날짜를 설정하는 것과 같이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 자동화를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밑줄이 그어진 사람을 클릭하고 여기에 입력할 사람 유형의 열을 찾아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열의 이름이 이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을 선택했으면 자동화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화의 관리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생성 탭에 있었습니다. 관리 탭에서는 이미 생성한 자동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에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를 테스트하기 위해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창을 닫겠습니다. 현재 필터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New Automations Test 라는 새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면 Monday.com 이 자동화가 실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제가 담당자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메뉴를 열면 실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메뉴 안에 있습니다. 세부 정보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여기에서 바로 해당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화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따라오지 않으셨더라도 이제 Monday.com에 작업을 입력할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사용하시면 현재 Monday.com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